오늘은 목소리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상상 임신인 것처럼, 상상 연설이라도 한 것처럼 목이 쉬었습니다. 감기 비스무리한 그 무엇도 아닌 것 같은데 목이 너무너무 컬컬하고 아프고 머리도 띵한 것이 목이 너무 갈라지고 힘듭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들어주세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올바른 게 무엇인지,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마음속에 숨겨두어야지.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마음 밖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또래들은 잘난 척하는 재수없는 녀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딱 알맞는 것이고, 선생이나 부모들에게는 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인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바로 눈을 들어 여행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이다. 시작하는데 앞서 오늘은 제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음을 양해해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지나간 얘기기는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해당 정당이 지향하는 정신, 방향, 추구하는 신념, 개혁 과제 등 인물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북을 예비 후보자로 나왔던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알릴레오 북스를 진행했고 노무현 재단 이사였던 조수진이라는 여자 변호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의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소위 이전에 민변에 가입한 사람이라든가 그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이면 그래도 뭐 괜찮은 일을 한다. 나름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관료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하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체의 활동은 없고 이름만 걸어두고 단체 소속감 같은 정도의 일종의 무슨 정회원처럼 형식적인 진보적으로 보이기 위한 필수 과정의 코스 과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신분 상승의 기회에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친목단체처럼 사용되는 게 요즘에 민변단체처럼 보여져 살짝 아쉽습니다. 민변단체에서 욕을 하실 것이라면 욕을 하십시오. 그 전에 민변단체에 속하신 분들, 당신들부터 먼저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변호사를 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변호를 가려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민변에 가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민변에 가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활동을 했고 민주주의 변호사 모임이라는 활동단체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의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의 변호를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든가 파렴치한 성범죄, 그것도 아동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변호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변호를 하기 위해 방법을
광고를 내고 그 광고 내용은 자신이 이런 성범죄자를 변호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호해서 벌금형으로 빼줬다라는 것은 사건별로 모아서 광고를 하고 이런 것은 적어도 민변으로서의 간판을 걸고 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 손치면 민변 타이틀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하는 뭐 로펌이나 뭐 지원하는 광고 이런 것만 경력으로 내세우든가 뭐 그런 게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의 축적도 순결하고 고결하게 그것이 마치 고결한 척 자신의 행위는 그렇지 않으면서 위선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톡 쏘는 몇 마디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말로 양문석 박사님의 과거 발언을 빌미삼아 거래처럼 조수진 변호사를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가 이렇게 올려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아니 뭐 주변에서 다른 참모진들이 추천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셨다라면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과거에 정말 총기 넘치시던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모습, 예전 항소사유서를 썼던 그 총기 있던 그분의 모습으로 제가 선생님의 모습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라면 아쉽게도 시대가 변해서인지 제가 변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선생님께 배움의 기쁨이라든지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선생님만의 고유의 가치가 다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 3년 전부터 들어온 생각이 저만의 자만적 생각인지 독단적 판단과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미숙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고난의 길도 걷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괴로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수진, 이 한 피해자, 가해자인 범인에 대한 변호가 매우 질적으로 안 좋은 범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0세 여성, 그러니까 10세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확대한 가해자를 자신이 집행유예로 감형시켜 주었다. 그래서 나는 잘했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과거 고등학생을 성착취하는 강사를 변호하고 여성 200여 명을 신체 촬영을 한 후 소지한 이제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민변의 사무총장이 이런 도대체 이 여성은 뭘까? 도대체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 민주당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공천 배제 의원들의 특징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보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바른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정행위 다 하고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이런 이익들 챙기는 것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행하는 행위는 공정타당한 보편적 행위이고 그것을 말하거나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는 제 시각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님은 예외라고 봅니다. 이분은 저의 까칠한 시각으로 봐서도 이분은 제가 변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변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분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하고 사법기관을 개혁해야 되고 자신들을 뭐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다 오보이고 언론 조작이고 매스컴에 노출시키는 태도들을 뭐 보면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정의가 오른편에 섰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은 그 판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포장을 하고 반대로 그렇게 안 나오면은 그 판사는 죽일 판사이고 불공정하고 비판을 넘어서 태극기 부대보다 더한 뭐 태극기 부대를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뜨거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난을 퍼붓고 또 이러한 짓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진보의 탈을 쓰고 보시다시피 강남에 집값 오를 때는 편승해서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집 한 채씩 가지고 아니면 사업체 하나씩 편승하고 누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우리 사회에 무슨 굉장히 대단한 뭐라도 되는 듯이 그런 위선, 그게 조국의 위선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심각한 검찰 독재들이 있다고 떠들고 좋아요, 좋습니다. 거악을 상대하기 위해 차악을 행위를 환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에요. 제 눈에는. 그냥 거악보다 나은 차악. 이것이야말로 EJ 아닙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는 못했는데 법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분노도 아니고 당혹스러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공범이라는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폭력, 술, 뭐 이런 사건에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어는 두 개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느끼는 거지만 폭력에는 타협이 없다. 일정 수준에서의 체벌이라든지 일정한 수준에서의 뭐 어떠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일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란 결국 100% 우리 주위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 그게 뭐 타협해가지고 우리하고 공생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 말고도 언어 폭력을 비롯해서 수천만 정도의 변종된 다른 폭력 종류하고 싸울래도 얼마든지 많은데 가장 기초적인 폭력인 물리적인 폭력조차도 우리 주변에서 내쫓아내지 못하는 데서야 너무 말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가 가하는 체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벌이라고. 이 체벌을 상대하는 전투의 요령은 체벌을 그렇게 구축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알코올이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알코올이라는 마약 종류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몰고 살인 흉기를 물면서 우리 부모님과 당신들의 자녀와 우리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이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쇳덩어리가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 안에서 그 육중한 몸뚱아리로 소리를 내면서 귀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술을 마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타고 있을까? 알코올을 먹고 필름이 끊기고 주변에 사과하고 그것이 반복돼서 나중에 사과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과거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집가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 아닌데요. 그 친구 녀석이 생각나서 말합니다.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이 알코올 섭취만 하면은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끝까지 먹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이제 얘하고는 잘 안 마시려고 해요. 근데 얘는 술을 마시려고 하면은 끝을 봐요. 달리는 버스에도 내리고 뭐 경찰서에서 그러면서 전화도 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되기 전이었고 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어떻게 사과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술을 끊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무서움에 대한 그 전율이 있는 무서움, 알코올은 마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뭐 그 어떤 과장이라든가 뭐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봐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볼 때도 마약이고요. 중독성이나 각종 형상들을 생각해 봐도요. 마약입니다. 마약을 따지는 기준으로는 환각성에 대한 논란이 갖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환각의 논란보다는 중독과 금단 현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훨씬 중요성을 따지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